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헌법학자가 아니고 그리고 대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택교육위원회 위원장 할 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장관을 만드는데, 제가 좀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관을 보니까, 헌법에 어떤 부분이 좀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것도 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아마 대학 쟁점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발의안 장관 만들 때 경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검토가 됐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쟁점 논의라고 했는데 왜 개헌인가라는 부분을 제 의견을 조금 약간 반영을 시켰습니다. 87년에 개헌이 됐기 때문에 벌써 37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를 헌법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헌법을 보니까 굉장히 내려치고 말하는 틀하든지 내려 좀 낙태했다가 아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청정 불평등의 문제, 재공급화 문제, 그 다음에 주주세 문제, 등등 문제, 데이터를 강화하는 문제, 기준급화 이런 문제가 그 안에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2018년에 작업할 때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민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전함이라는 게 교육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헌법 개정을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 이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약간 해체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 민주주의 수준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조경태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은 그 당시 국민헌법 특별위원회 자문안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안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를 하나 이렇게 준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현행 헌법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발의안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헌법 정문을 좀 보시면 참고자료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헌법 정문은 간간히 많이 고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헌법 정문에 들어가야 될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이 부분이 이제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간쪽에 보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첨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분권, 그 다음에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공존은 생태 문제 때문에 환경 생태 문제 때문에 그걸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주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나왔을 경우는 대한민국 가장 원칙적인 부분인데 거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이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이게 이제 관수법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수도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종방에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또 발의안에 보면 3도 2항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두건과 균형 발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이제 정말 생태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고쳤는데요.
기본권의 이제 주체에 관련해서 충분히 인권적인 기본권 주체를 국민이라는 사람을 받겠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면 이게 외국인이라는 게 그 사람을 안돼가기 때문에 정부인권적인 기본권에 대해서는 전부 주어를 국민의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직업의 자유, 재량권 보장, 교육권, 일할 사회 보장. 주로 이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 부분은 국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권 중에서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과 한정했습니다. 외국까지 해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적격 중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문제는 총각이 있는 문제인데 제가 발전 때 잘못해가지고 기본권을 듣는데 이것은 정관이의 문제 때문에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정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이의 문제 때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쉽게 유치는 기본권이 아니라 총각이 유치한 내용인데 제가 발제를 좀 유치를 잘못한 줄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권 강화 및 시설된 것을 좀 보겠습니다. 평등권에서 좀 평등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헌법에는 성별, 종교밖에 없는데 거기에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차별 해소를 해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상대 시장과 실제 평등 시장 노력 의무 신설하는 그런 문제를 집어넣고요. 생명권은 이제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원래 헌법에는 형사 피의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국선 변호사의 이제 도움을 받을 권리인데요. 그게 형사 피의자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시 고지사항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서 정보기본권 신설 문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정보기본권 문제는 우리 이제 디지털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 발의안에 보면 22조입니다. 22조의 그 참고자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해서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를 배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새롭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8세 이상의 국민의 선거권 보장인데 이것은 보통 우리 이제 선거권, 국민의 이제 선거권이 우리 19세로 되어 있었습니까? 사실 모든 나라도 18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법률을 바뀌어놓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 조항을 처해가지고 18세 이상의 이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존 헌법에는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 의무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대부분 권리를 다 바꿨습니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여성이 지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주거생활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어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권이 새롭게 이제 신설이 좀 됐습니다. 안전권 문제는 우리 기후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물 보호 정책 시행 의무 이것은 이제 그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로서 그런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리들이 이제 신설이 되고 새로운 권리들은 어떻게 보면 87년 이후에 우리 기본권이 강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권리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의무가 상당 부분을 권리를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권과 관련해서 근로라는 말을 돼 있는데 그걸 노동으로 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증진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것은 이제 국가의 의무로 현행 헌법되어 있는데 고용 안정과 이제 증진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조 3항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헌법적으로 그렇게 노력할 의무를 좀 저희들이 신설을 좀 해가지고 그게 이제 헌법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 33조 4항인데요. 거기에 노사가 이제 대등한 그런 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33조 4항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생활의 이제 균형적 시행 의무를 이제 신설했습니다. 33조 8항인데 이 문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게 일과 생활하고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너무 일종의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은 제한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보장을 해주되 외적인 경우에만 노동사건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조 3항을 보면 현역군인 등 법률을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기소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법률을 정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법률이 정할 자에 한해서 노동상권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을 정하는 중요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단체 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라는 말이 헌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영장 청구한다는 걸 헌법에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에게 이중배상 이제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기본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상이 기본권에 관련된 그런 변화 내용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분리와 이제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18세 이상 국민 선거권을 보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 44조 3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이제 국회의석이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도록 그렇게 44조 3항에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의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 법률을 정하되 이렇게 하고 국회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비례적으로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개정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이제 생깁니다.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비례적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집어넣었을 때는 소수정당을 배려해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소선거제 다수제표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야 간의 득표 차이는 5.4%밖에 차이가 안 돼요. 그런데 의석수는 거의 2배 더블 차이가 납니다. 지난 선거도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소선거제 다수제표제가 갖는 비례성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걸 이제 저기를 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수정당 문제, 그 다음에 소선거 문제, 다수제표제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45조 2항에 국회의원 이제 소환제 이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악용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소환제를 한쪽에서는 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에서 가장 높은 게 국회의원 소환제예요. 다른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인데 이 문제는 아주 뜨겁게 아마 그냥 국민들의 적재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환제로 하되 법률로서 조건을 어렵게 좀 만들자 그런 의견 속에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발언제 그런 부분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이제 강화시키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법률을 제출권이 있는데
정부의 이제 법률 제출권 없애되 정부가 국회에 이제 법률 제출을 할 때는 국회 신명의 동의를 받아 법률을 제출한다.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뭐 여당 국회의원 10명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 여튼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법률 제출권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산이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을 했는데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가 하면 그 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산을 좀 너무 멋대로 좀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결산은 굉장히 약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예산을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 법률주의를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비준권에 그 밖에 이제 법률을 정하는 조약을 이제 집어넣고요. 이런 정도의 어떤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권제 좀 논의를 하기를 했는데 많이 논의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양원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너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 부분이 아마 서울하고 수도권 의원만 합심하면 모든 법률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이해가 이제 관철이 안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제 지방에 대해서 하면 지금도 이제 지방하고 서울하고 지역도 인구 비례가 2대 1인가요? 그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지금도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이 좌존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방의 이해를 뭔가를 하려면 양원제에서 상원은 지방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하원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토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국회가 세종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저는 세종은 지방 분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원이 세종으로 가고 이게 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남아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양원제 문제를 거기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형태 문제에서는 일단은 대통령 사령 중임제를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여론을 이제 반영한 것인데 그래서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기가 선출되는 경우에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 게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71조인데요. 저희들이 결선 투표제를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피선거권을 이제 40대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를 하고요. 71조에 보면 제가 대통령 선거 40대 규제를 조합을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네. 71조에 이제 6항을 보세요. 6항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 이제 표시가 되니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령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그 현행 헌법에서 그 대통령이 이제 고리됐을 때가 좀 그 조항상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 그런 때는 법률을 정하는 순서에서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질병 문제. 질병은 아팠을 때 대통령이 이게 좀 저기에다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나오면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사임하려고 했을 경우 물론 그게 사고나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정확히가 않아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고려되거나 사고 어떤 질병 이런 문제 있을 때 그 규정을 상당히 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헌법에 좀 비비라고 좀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행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은 이제 그 내부에서 상당 정도 이제 논의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 중임제로 순수하게 대통령제로 갈 거냐, 그다음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갈 거냐. 근데 내각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했으나 워낙 이제 한국의 현실과 좀 거리가 멀리 떨려 있어서 이원 집정부제를 좀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논의된 건 뭐냐면 총리의 국회 추천권, 그다음에 선출권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이제 선출을 하게 되면 아마 제1당이 주도적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1당에서 이제 총리를 추천하거나 이제 선출을 하게 되면 이게 총리가 이게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을 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총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화시키면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만약에 여당이 아니고 야당에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일종의 이제 프랑스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간선거에서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지면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게 되면 이원 집중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노래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 그 당시에는 채택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이제 그 여수야대가 되면 거의 국정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수도총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는 있지만 일종의 이제 둘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를 했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이제 국가 원수지위가 있습니다.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상명권에서 사면위원회 이제 심사를 거치도록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관련해서 행정에 관한 대통령이 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권한은 이 정도 축소되는데 사실은 앞에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켰지, 국회 권한을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고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부분은 일단은 이제 국민의 심판 참여, 배심제 또는 다른 방법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봤겠지만 대법원장이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대법원장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절차의 통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지명을 설명하고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천위원회를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법관의 선출 3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장, 대법관 이런 식으로 쭉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약화시켰습니다. 그 대법원에 보면 여러분들 기존 헌법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기존 헌법의 104조를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구조만 보면 대법원장이 권한이 너무 세요. 대법원장이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시에 이제 군사재판을 폐지를 했고 비상계엄화 이건 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파병할 때는 불가피하게 군사재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고요. 비상계엄화 다시 이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소 구성을 다양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재판관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법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자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이제 재판관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구성도
3위는 국회에서 선출. 그 다음에 이제 그 3위는 대법관회의. 전에는 이제 대법원장이 이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법관회의에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이제 허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그 헌법재판장의 임기 문제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과거처럼 이제 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그때부터 임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중에서 이제 허선을 하게 되면 그 다음 4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은 지금 이제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요새 보면 감사원이 엄청나게 월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을 완전히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헌법과 독립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도 3명은 국회 선출하고, 그 다음에 3명은 대법관회의 선출하고, 그 다음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이제 국회 도구를 받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독립기구화가 되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감사원 동원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대통령이 동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원장이 알아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중상을 마치는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관의 3명을 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선거운동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보장을 했고, 단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제한한다. 그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거운동의 어떤 자유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우리 기존 헌법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2개 조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4개 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이 4개 조항으로 자세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의 지방자치는 제가 볼 때는 개정이 아니고 거의 제정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속에서 지방자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우선 이제 지방자치 자기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데서 이제 규정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본문에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종강에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수도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지방자치 관련 범죄라는 경우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를 하고 지방정부에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동등하게 국가자치 분권의 여론을 그 대통령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청에서 일단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습니다. 중앙정부가 있다면 지방정부를 해가지고 좀 동등한 수준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라는 그런 용어로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주민자치권 원칙, 주민참여 강화했는데, 자치권이 어떤 때 잘못하면 단체로부터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국민한테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서 주민 참여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129조.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에 가까운 것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에 먼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하지 못하는 최종적인 것이 중앙정부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헌법에 집어넣으면 중앙정부의 상당한 일들이 지방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돼 있는데 121조 이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상당한 일들이 지방정부 중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정부의 자주 조직권, 자주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이런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자주 조직권은 기본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지방행정부를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만들 거냐, 지방정부의 장애 선임 방법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률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률을 규정한 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규정하고 조례를 강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지방 행정부를 예를 들어 내각제식으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법률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정의한 건데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를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입법권도 전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 입법권도 그렇게 넓혀놨고 자치 행정권에서 이제 자치 규칙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놨고요. 자치 재정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방세를 이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간의 재정조정제도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의 장은 사실상 그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앞에 있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문제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문제와 그 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와 생태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25조의 이제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고 그렇게 되는데 상생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와 이제 자원을 보호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용 개발 외의 보전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감안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광물을 비롯한 이제 중요 지하 자원에서는 아마 과거 헌법에서는 좀 빼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산림 정원도 빠져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풍력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영원히 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기간 정치 개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공개적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토지 공개념이 128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걸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128조 한번 봐주십시오. 그 128조 1조에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구성이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것만 가지고 이것과 그 다음에 앞에 재산권 조항이 있습니다. 제24조에 재산권 조항이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토지 공개념을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이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하나의 항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또 만자가 들어갔어요. 경우에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토지 공개념을 약화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토지 공개념을 강화시킨 겁니다. 재산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민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재산권 조항인 24조 문제, 그 다음에 제28조 1항 문제, 그 다음에 2항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지 공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의 이제 공익적 기능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129조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한 계획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익적 기능이라는 말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농업의 이제 공익적 기능, 그다음에 생태 문제 그런 문제를 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이제 그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소상공인 보호육성, 자주주의육성 그런 문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문제도 소비자 권리를 이제 강화하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초학문과 관련해서 그게 134 그 발의안이 134조인데 제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 균형 발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강화됐던 것이 경제 조항과 이제 관련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논의됐던 내용이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뭐 그동안 문제됐던 건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가 됐는데 좀 그래도 좀 뭐랄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의안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전환경 문제, 특히 그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문제, 그런 문제들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고요.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책기획을 위원장 하니까 사실 그 정특위 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걸 좀 해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불렀어요. 저는 뭐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왜 정책기획위원장 이걸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의 헌법 개헌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자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개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정책위원회에서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통과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그 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 한번 안을 한번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고쳐야 될지 초안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국회에 보냈더니 국회에서는 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토론을 붙였는데 정족수가 안 됐습니다. 정족수 자체가 안 되면 토론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도 안 하고 이게 폐기가 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 뭐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우리 헌법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초반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오히려 다음 개헌할 때 참고사항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최소주의적인 포인트를 뽑는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다른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청병 때 그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본권도 많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 이 부분은 대폭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여야 간에 갈등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의되는 대로 하고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이제 청병 때 이제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국회 야문제를 그냥 말 거냐 이 문제하고 대통령 취임되는 아마 많이 그쪽으로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총리 문제가 위원 측정 문제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의 지위가 행정부에 이제 수반이라는 게 하나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3업까지 상당히 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대통령의 국가 원수라는 말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뺐는데 국가를 대표한다는 건 그냥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 헌법에서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국가의 원수라는 걸 빼고 대통령이 이제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된 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뀌는 헌법 발의안에도 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행정부에 수반하면 행정부만 대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국가를 대표하다 하니까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애매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말끔하게 그 당시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감사원 문제는 그 당시 이제 국회를 보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국회를 보내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원이 정당끼리 이쪽에 하는 속에서 이게 감사를 제대로 돌아갈 거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아닌 별도기구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통령 중임제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고려됐던 게 국민 여론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는 거의 상당히 거의 압도적으로 사실 중임제로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라든지 다른 경험이 못해서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사실 중임제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이제 헌법 부분을 평생 관심 안 두다가 위원장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봤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헌법이 너무 날랐어요. 원포인트 개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헌법 읽어보면 아니 지금 시대에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나 이런 정도로 좀 창피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안 고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 전반적으로 다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이제 법권에서 이제 굉장히 되는 게 평등법 문제일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11조에 보면 거기 원래 저기도 성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양성이라든지 성적 취향의 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논란이 되겠지만 기존 헌법도 성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별로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여튼 그래서 기본권과 관련해가지고 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야간에 타협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기본권에 그렇게 투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실제 논쟁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아마 그렇게 많이 부딪힐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정부 형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 형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이 이제 많아서 이제 그런데 일단 아까 허상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이 경상헌법이라 너무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바꿔요. 몇십 년 지나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0년마다 한 번씩 헌법 개정한다든지 좀 연성헌법화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10년 정도 되면 바꿔줘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안 바꿔주면 너무 난가해요. 그래서 연성헌법을 좀 바꾸는 문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공감연대 쪽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문제들이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 3시, 4시까지 회의하고 이제 뭐 이제 그랬는데 이 중요한 문제가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밤샘을 해서 만든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적 토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하자 더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히려 시민사회 쪽에서는 오히려 국민적 토론을 좀 하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포인트로 하면 한번 고쳐놓고 또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헌법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라는 부분은 불가피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국민들한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